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언제부턴가 우리 핸드폰으로 쏟아지던 그 지긋지긋한 대출 스팸 문자들 있잖아요. 그게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쵸? 아니, 그 성가신 문자들이 왜 갑자기 싹 사라졌을까요? 2025년 들어서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좋은 일인가 싶으시겠지만, 글쎄요. 그 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건요, 좋은 소식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던 악마가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로 대체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생존에 관한 이야기고요. 우리 사회에 가장 보이지 않는 곳, 그 마지막 안전망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정말 참혹한 기록입니다. 그깟 스팸 문자 하나 사라진 것에서 시작해서 한 산업 전체가 어떻게 붕괴하고 그 뒤에 어떤 어두운 세상이 펼쳐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대출 문자들이 왜 사라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배경에 있는 사금융 붕괴 전주곡을 한번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왜 합법적인 업체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됐는지 그 마이너스 수익의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빈자리를 채운 끔찍한 디지털 지옥의 실태, 그리고 왜 우리의 안전망은 이들을 막지 못했는지 그 구멍들을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보고 나서 과연 우리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금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악마대, 그러니까 이 사금융, 대부업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야기의 시작은 1960년대 명동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무서운 이미지가 아니라 은행 문턱이 높아서 돈 구하기 힘들었던 기업들한테 자금을 대주는 뭐랄까 일종의 숨통 같은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 판이 완전히 뒤바뀐 게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입니다. 정부가 이자 제한법을 없애버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연 이자율이 막 수천 %에 달하는 약탈적인 대출 상품들이 판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혼란을 틈타서 2000년대 초반 우리 귀에 익숙한 러시앤캐시 같은 일본계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무이자 CM송 다들 기억나시죠? 그때 법정 최고금리가 무려 66%였으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한국 시장이 완전히 금광으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업계 1위까지 포함해서 이 주요 업체들이 2024년, 2025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다 한국 시장에서 철수해버립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요? 아주 간단하고 또 냉정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안 돼서예요. 합법적으로 장사를 해서는 정말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법정 최고 이자율 20%입니다. 2021년 7월부터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이상은 절대 받지 말라고 못을 박아둔 거죠. 이게 바로 이들이 벌 수 있는 돈의 최대치, 즉 수익의 상한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용 쪽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대부 업체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저축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려와요. 이걸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조달 비용이 무려 12%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돈, 그러니까 떼이는 돈이 있겠죠? 이걸 대손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10%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단순 계산만 해봐도 벌써 얼마죠? 바로 이겁니다. 답이 나왔죠? 돈을 빌려주는데 드는 최소 비용이 12% 더하기 10%에서 22%인데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는 20%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출을 한번 해줄 때마다 2%씩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건 뭐 장사를 할수록 망하는 구조인 거죠. 이러니 업계 1위였던 러시앤캐시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갈 수밖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이제 돈 빌릴 데 없으니 포기해야겠다 이랬을까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은 대신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SNS로 들어갔죠.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마주한 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끔찍한 디지털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 한 피해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ACC라고 부를게요. 이분은 이벤트 업체에서 일하다가 수입이 뚝 끊겨서 정말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해요. 당장 교통비, 통신비 낼 돈도 없는 그런 벼랑 끝 상황이었죠. 그때 ACC에게 필요했던 돈, 그게 얼마였는 줄 아세요? 정말
고작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한 업체를 찾았는데 너무나도 쉽게 20만 원을 빌려주더랍니다. 조건은 딱 하나, 일주일 뒤에 40만 원으로 갚으라는 거였어요. 이걸 연이율로 환산하면 뭐 계산할 필요도 없죠. 수천 %입니다. 당연히 일주일 만에 갚을 수가 없었죠. 그러자 이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가 다른 업자 소개해줄게. 거기서 빌려서 우리 거 갚어. 이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강제 돌려막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고작 20만 원으로 시작했던 빚이 순식간에 23개 업체 890만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로 불어나 버린 겁니다. 자, 돈을 못 갚으니까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되는데 이게 무슨 옛날 영화처럼 집에 찾아와서 막 물건 부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 바로 디지털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들은 ACC한테서 받아간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내 알몸 사진 회사 단체 채팅방에 다 뿌려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건 그냥 돈을 갚으라는 압박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말 그대로 사회적 살인 협박입니다. 협박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ACC가 너무 무서워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심지어 개명까지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텔레그램으로 귀신같이 연락이 와서는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이런 소름 끼치는 말을 합니다. 오늘 너희 할머니랑 같이 제사상 받고 싶냐?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법의 보호는 너무나 멀리 있는데 이 SNS를 통한 협박은 너무나도 가까이 바로 손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이렇게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이 범죄자들 정말 잔인하고 악랄하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그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범죄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토양, 즉 이들을 막지 못하는 우리 시스템의 실패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우리의 안전망에는 이렇게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걸까요? 바로 이 금융소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건데요. 18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해온 정비공 BCC의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뚝 떨어져서 당장 전기세 21만 원을 못 낼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 대출을 알아보니 과거의 사업 실패로 신용 회복 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절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운영하는 또 다른 서민 금융 상품 미소금융을 이용했죠. 그런데 이게 평생 따라다니는 주홍 글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중에 은행에 가니 은행에서 이러는 겁니다. 고객님은 미소금융 이용 기록이 있어서 대출이 안 됩니다. 이게 대부업 이용 기록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에서 어려울 때 쓰라고 만들어준 제도를 이용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도권 금융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린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거기다 법의 처벌은 또 어떻고요? 그냥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경찰이 불법 대부업자들을 잡아들이는 건수는 꽤 많아 보이죠? 그런데 정작 감옥에 가는, 즉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작년에 딱 18건 뿐이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벌금 좀 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한테 벌금 몇천만 원이 무서울까요? 그냥 이번 달 사업비용 좀 썼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겠죠? 전혀 범죄를 막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안전망은 좀 튼튼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햇살론인데요. 이 햇살론에 대위 변제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돈 빌려간 사람이 결국 못 갚아서 정부, 즉 우리 세금으로 대신 갚아준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비율이 지금 12%를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해 10명이 빌려가면 10명 이상은 못 갚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담 결국 누가 지나요? 바로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겁니다. 이젠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금융마저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정말 답답하시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어려운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 문제, 안타깝게도 이거다 하는 쉽고 명쾌한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어렵고 고통스러운 선택만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 한 문장이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합법 대부업의 붕괴는 정의를 가져온 게 아니었다. 그저 방파제를 무너뜨렸을 뿐이고 그 결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쓰나미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우리는 고금리라는 악마를 몰아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나마 파도를 막아주던 방파제까지 없애버린 꼴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 더 무섭고 거친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참히 답쳐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욕을 좀 먹더라도 시장 현실을 인정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다시 돌아와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된 공간이라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아예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가 직접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대부자 역할을 떠맡는 거죠.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나마 통제 가능한 규제된 늑대를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여와야 할까요? 아니면 그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정부 스스로가 최후의 대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서민을 보호한다는 좋은 의도가 어쩌면 그들을 더 깊고 어두운 늑대 소굴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은 건 아닌지, 이제는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을 바탕으로 선택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